유효 수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유효 수요. 유효 수요가 없다. 그 가격에 살 사람이 없다. 살 사람이 없다니까. 서울에 수요는 많죠. 근데 그 가격에 살 사람이 없죠. 매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살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수요자 위주로 보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필수재 시장을 수요자 위주로 보면 안 되죠. 필수재 시장은 무조건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를 들면 오늘 집에 가서 사야 돼요. 그게 자기 집이든 전세집이든 월세집이든. 그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저 집은 내가 보기에는 한 1억 정도 콘크리트 덩어리니까 1억이면 충분할 것 같아. 그거는 수요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근데 실제 가격은 10억이야. 그러면 내가 10억이기 때문에 포기. 에이씨, 너무 비싼데?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텐트 쳐요, 이제? 다른 집. 그래서 당신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항상 요구해요, 집은. 항상 그렇습니다.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지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최대 금액으로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집이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지는 않잖아. 그래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가격 범위 내에서 최대로 좋은 집을 가잖아.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집은 비나?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 뭐냐면, 공급자 위주로 봐야 되는 거, 수요자 위주로 보는 게 아니라, 뭔 소리냐면, 내가 저 집은 1억밖에 안 돼. 댓글 보면 모르죠. 강남은 5억까지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 파는 사람이 5억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가 5억에 사고 싶더라도. 유효, 수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제 그걸 옛날처럼 시장 원리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이게 좀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적인 느낌으로 이야기한다, 요즘에는. 그렇게 이야기 안 보고, 레인지가 있다, 가격의 레인지가. 수요자들이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가격이 있고, 공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가격이 있다. 그 두 개가 적당히 만나면 거기서 거래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가격에는 절대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공급자도 그 가격에는 절대로 못 팔지. 그게 호가 아닙니까, 호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꼭 팔아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꼭 팔아야 되면. 근데 꼭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가끔 가다가 수요자 위주로 되냐면은 역전세가 크게 나가고 도저히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어가지고 팔아야 될 때, 그럴 때라든지 이자가 갑자기 올라가지고 더 이상 못 버티고 팔아야 될 때, 그럴 때나 가능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전세가 갑자기 올라가지고 역전세가 갑자기 막 10억, 2억, 3억씩 팍팍 빠지고 있나요? 안 빠지고 있잖아. 오히려 전세는 반등하고 있잖아. 계속 오르고, 전세가 지금 몇 주째 오르고 있는데 지금 전세 사기니 이런 거를 신축 빌라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섞어가지고 얘기하잖아, 보통. 전세 사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 주택 시장에서 아파트에서 전세 사기가 막 수십 채씩 나고 이런 걸 본 적 있나요? 근데 사람들은 다 전세 사기가 나고 있고, 많이 나고, 아파트에서도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가스라이팅이 돼 있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 가격이 갑자기 빠져가지고, 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싸게 내놔야 될 이유도 없고. 자, 두 번째, 내가 이 집을 팔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다른 집으로 뭔가 또 집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매물이 쌓이는 이유도 그렇다는 거죠. 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싸게 팔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근데 선생님, 매물은 왜 늘어납니까? 그래서 그걸 부동산을 이해 못 한다는 거야. 신규 공급이 없는 이상 이 공간 안에 아파트 개수는 정해져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서울의 공실률이 10%, 아파트 공실률이에요. 자꾸 이렇게 외곽에 있는 공실 이런 거 얘기하는데 아파트 공실률이 막 5%, 10%씩 돼요? 1%도 안 된단 말이야. 다 차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 집을 팔면 다른 집으로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물을 내놨잖아? 그러면 여기에 누군가 들어오면 그 사람 돌고 돌아서 이 집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빈자리에 누군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돌고 도는 거란 말이지. 그럼 내가 팔면 다른 집을 또 사야 돼요. 또는 전세나 월세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 사서 또 전세나 월세를 놓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공간의 크기가 안 바뀌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신규 공급 물량이 들어와야 이 공간이 커지는 거고 그 공간을 채울 사람이 또 필요한 거지. 매도 물량 가지고 공급이라고 설명을 하면 이 공간에 대한 이해가 병신인 거지. 노도강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데. 공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노도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 봤는데, 자, 그러면 해보자. 이 객관적으로 좀 이야기해보자.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무너진다 그러면 무조건 노도강이야. 노도강. 금강구는 나오지도 않아. 맨날, 왜? 노도강에 사람들이 많거든. 영끌족 비명. 자,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게, 영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영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나라에서 영끌이 가능이나 하냐? 영끌이 진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영끌 담론에 대한 논문이 있지 않습니까? 논문. 그래서 그 논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논문에서의 그럼 영끌이라는 게 정의가 도대체 뭐냐? 그냥 내 친구가 찾았으면 이 새끼 꼴 보기 싫으니까 영끌이야. 이거야? 그건 아니잖아. 신문에서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영끌 담론, 영끌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정부에서 DSR이 40%가 넘어간 사람을 영끌이라고 하기로 하자라고 한 거잖아. 그래서 그 논문에서 사실 DSR 40%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집을 샀는지 추정한 거죠. 추정했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그 막 몇 프로더라? 3점 몇 프로인가? 뭐 1%인가? 우리가 영끌족들이 죽는다, 영끌족들이 많다라고 하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계적으로 95%의 범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통이 하나가 있어요. 통이 하나가 있는데 한쪽 빨간 공은 영끌이고요. 파란 공은 영끌이 아니에요. 지금 갖고 있는 사람 중에. 그래서 손을 넣어가지고 공을 뺐을 때 영끌 빨간 공이 나올 확률, 영끌족이 나올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뉴스 기사 보면 넣으면 바로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손을 넣어가지고 해보면은 100번을 하면 3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산 사람 중이에요. 갖고 있는 사람 말고요. 3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95% 신뢰 수준으로 봤을 때, 보통 우리가 말하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영끌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영끌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95% 신뢰 수준이면 영끌 적다. 그치. 그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검증하는 게 학문이라는 거고, 수학 체계를 수천 년 동안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확률 통계고, 정규 분포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검증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영끌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영끌족이 집을 사가지고 망했으면 경매로 나올 거 아닙니까? 실제로? 몰려가지고. 그럼 뭐 경매가 엄청 늘었다 그러는데, 대부분 이것도 가스라이팅이에요. 뭐냐면 저도 영상 올렸는데 자, 빌라의 경매는 많은 건 팩트입니다. 공동주택이 경매가 늘어난 것도 팩트입니다. 빌라가 뭐 경매로 많이 나와요. 그 빌라에서 경매가 나온 여기는 전세 사기 문제잖아. 영끌이 아니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은근히 아파트가 이번에 뭐 아파트 경매가 많이 늘었다 그러면 아파트가 영끌에서 경매가 엄청 많이 나온 것처럼 그런 논조로 쓴단 말이야. 그냥 문해력이 딸리는 거야, 문해력이.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빌라가 많이 늘고 있고 공동주택도 늘고 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포함한다. 와, 그럼 아파트가 경매가 겁나게 많이 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공동주택에 뭐가 있어요? 아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있고, 뭐 도생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면 오피스텔도 빌라 사기, 전세 사기 문제가 심각했잖아. 그럼 실제로 아파트가 몇 개 나오냐 이런 거죠. 그 서울 시내에 아파트 경매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보면은 한 달에 1000건도 안 나와요. 1000건. 그 1000건 중에도 저번에 유찰된 거 또 넘어왔고 이렇게 또 넘어온 거 이런 게 중복으로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적겠죠. 그에 서울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180만 호가 있어요. 180만 호. 1000건이 안 된다고요. 0.0 땡땡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신문에서 말하는 영끌족이 있지도 않은 영끌족이 산 아파트가 경매로 쏟아지고 있다라는 말이 맞냐 이거죠.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선동이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을, 열심히 빚 갖고 있는 사람들을 완전 조롱하는 거죠. 뭐 이런 걸 뭐라 그러지? 허수아비를 만들어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섀도우 복싱하고 있는 거죠. 있지도 않은 영끌족 뭐 아파트 가지고 섀도우 복싱하고 있는 거지. 이 소리는 입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 거죠. 안타깝다. 그래서 그런 선동에 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집값 더 떨어진다고 쳐다도 안 본다. 10% 급락의 영끌족 비명하고 있고, 실수요 매수 관망세, 매물 적체, 가격 하락, 압력 작용. 그게 지금 대표적인 그 가격에 살 수요가 없다. 매물이 쌓이는 게 그게 증거다. 그래서 매물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급락할 거다. 이 이야기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설명 안 했는데 마지막에 설명하고 싶던 게 이거죠. 매물이 쌓이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지. 그럼 매물을 등록하는 문제에서 발생하는 착시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매물이 늘어날 때 가격이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면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매물이 쌓이는 이유는 뭘까? 거래가 많이 줄긴 했죠. 뭐 3,000건대로 줄었으니까. 평균이 5,000건 조금 안 되는데 3,000건대면은 많이 줄긴 했죠. 근데 이게 거래가 엄청 많이 준 것처럼 생각하는데 2023년, 2022년 말에는 1,000건도 안 됐었어요, 서울이. 그럴 때는 가격이 빠졌어요. 맞아요. 제가 보면은 서울의 가격이
최근에 하락하는 거래량은 1000건 이하입니다. 좋게 봐도 1500건 이하입니다. 근데 지금 서울은 그거보다 3배에서 많게는 2배에서 3배까지 지금 거래량이 크다는 거고 10월, 9월부터 빠져가지고 10월, 11월, 12월 4달 연속으로 비슷하게 3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3000건대. 이게 막 갑자기 확 빠져가지고 막 500건, 1000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3000건대는 서울의 아파트 그 가격이 빠지려면 1000건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 최근에. 데이터가 그렇다는 겁니다. 3000건, 그래서 안 빠지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거래가 좀 없으니까 내 집을 내놔도 사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걸 깎아가지고 팔면, 그러니까 매도자가 호가를 내리고 그 내린 가격이 체결이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매도자들은 내릴 생각이 없어요. 왜냐? 이거를 파는 이유가 실수요자 위주 시행이잖아요. 이거를 팔고 더 좋은 데로 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 아시잖아요. 좋은 데는 가격이 더 오르고 여기는 빠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억짜리가 있는데 10억짜리는 5천만 원 올랐는데 얘는 15억짜리 가는데 얘가 1억 올랐고 16억이야. 이런 상태잖아. 그러면 이걸 팔아도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도 이거 팔리면 어떻게 연거래하고 가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는 1억이 더 올랐는데 얘를 5천만 원을 깎아가지고 팔아? 못 팔잖아요. 깎으면 이제 영원히 못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놓기는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가격이 안 팔리니까 계속 그대로 두고 있는 거죠. 이게 2022년 제가 침이 마르도록 설명한 급락의 메커니즘 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급락의 메커니즘은 전세 가격이 폭락하면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니까 매매를 해서라도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게 하락의 메커니즘이었는데 그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이사 가기 위해서 내놓은 거기 때문에 가격 호가를 잘 내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매주 월요일에 우리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아파트들의 호가가 얼마나 내리는지 계속 매주 월요일마다 모니터링 하고 있다니까요. 그 호가 내려가는 게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단위로 조금씩 내리는 거는 최근에 내렸어요.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호가가 드라마틱하게 내려가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막 급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다른 거죠. 그게 또 웃긴 게 뭐냐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선도 치고요. 그거 언제 되는데요? 근데 선도 치고 문제가 많아요. 무슨 문제가 많죠? 좀 하는데 가격이 빠져 급락할 수 있어요. 어떤 게 급락할 수 있죠? 선도 치고 경쟁률이 5대1에서 7대1이에요. 그러면 하나는 되고 나머지 6개나 4개는 떨어졌다는 거죠. 저거 맞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면은 그 떨어진 데서 실망 매물이 쏟아져가지고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도지구 지정되고 나면은 그런 단지들이 실망 매물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급락을 하려고 그러면 전화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전화해봐야 그런 거 없다는 이야기만 나오니까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급락을 하려면 전조증상으로 호가가 내려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호가가 내려가야겠죠. 호가가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시세 대비 싼 매물들이 일단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게 거래가 되면서 다다다닥 연쇄적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근데 좀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없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2024년 6월에 분당에 시세 대비 저렴한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게 호가가 나와 있는 아파트 저층 1, 2, 3층 빼고 개수를 세봤더니 360여 개. 엑셀이 그대로 있어요. 분당 금매를 저는 주기적으로 관심 지역에 금매를 한 번씩 뽑거든요. 근데 2012월, 그 이야기 나오고 2012월에 한번 뽑아봤어요. 선도지구 지정되고 난 다음에. 그게 80개, 86개로 줄었어요. 오히려 금매는 5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게 금매가 나오고, 그 금매라는 게, 호가 대비 시세 대비 낮은 호가로 매물이 나오고, 그게 거래가 돼야 되는데, 시세 대비 호가가 낮은 매물이 오히려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럴싸한 이야기는 좋은데 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거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팔로우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속아가지고 딱 듣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부동산 거래를 안 해봐서 그렇다. 분당 사람들이 왜 싸게 던져야 될 호가를 확 낮춰서 팔아야 될 이유가 있냐고. 그냥 살면 되거든요. 그렇지, 살면 되지. 그리고 팔면 또 어디 갈 건데.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국이 어수선하니까 또 최근에 이제 시국에 빗대가지고 심리를 죽이고 매물이 쌓이고 연걸적도로 이제 죽기 직전이고 이런 식으로 다시 논리들을 자꾸 펼치는데 들으면 그럴싸한데 그래서 집값이 내렸냐 이거죠. 2024년 집값이 내렸냐 이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죠. 뭐 유튜브 보다 보면은 수많은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내린다, 아니다, 이 주장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그럴싸한 논리들을, 항상 새로운 논리들이 나오잖아. 그럴싸한 논리들을 보지 말고 이분들이 1년 6개월 전, 1년 전, 2년 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유튜브 백제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차피 그분들은 뭐 대형 채널에 주기적으로 나오시잖아요. 대형 채널 하나 딱 집어가지고 2년 전 영상 한번 보시고 6개월, 1년 전 보시고 6개월 전 보시고 현재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집값이 그분들 말씀대로 계속 내린다고 하셨는데 내렸는지 한번 보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그래서 이제 2023년, 2024년 서울 기준으로 집값이 내렸는지 올렸는지 내가 검증을 해봤다 그랬잖아. 2023년은 6에서 7%, 2024년은 7에서 8% 올랐다고 하는 게 95% 확률로 맞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이야기는 들을 때는 그때는 그럴싸하지만 실제로는 맞지 않았다라는 거잖아. 근데 지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여러분은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걸 수도 있다. 계속 오른다고 했던 사람들도 있잖아. 그 사람들 말은 결국 맞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안 듣고 계속 그쪽 이야기만 듣는 건 뭔가, 내 마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서 그걸 계속 듣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따끔할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들 때 그 근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 객관적으로 맞냐 안 맞냐, 그 검증이 안 되면 검증을 해주는 사람 이야기를 듣든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어차피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안 나올 거니까, 검증해주는 사람 반대쪽은 안 나올 거니까, 그것도 안 되면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 2년 전, 1년 전, 6개월 전 이야기를 들어보라 이거죠. 그게 맞았는지. 귀찮아서 안 그치? 찾아본다. 그러진 않아요. 자동 플레이 되는 거냐 이러고 듣고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친절하게 과거 영상 모아서 올려도 그것도 안 그쵸? 본다. 그래서 성지순례 영상 올려놔도 아무도 안 본다. 아무도 안 본다. 왜? 알고리즘에 뜨지 않는다. 알고리즘에 뜨지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어떤? 망국쌤, 부동산은 큰 돌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맞는지 틀린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2년 동안 지켜봤잖아. 2년 동안. 1년, 2년 더 지켜봐야지 미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인디언 기우제 아니냐 이거죠.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기도 때문에 비가 온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비가 오고 안 오고를 그 기우제 할 때 그 기도에 맞춰가지고 비가 오고 안 오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잖아요. 지난 한학장에 잭팟이 터진 분들이 있죠. 그쵸, 잭팟이 터진 거지.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했는데 2016년도에 계속 내린다 그러는데 2020 탁 맞았지. 딱 잭팟 한번 터졌는데 그때 막 안 그래도 그동안 집에 올라서 짜증나 죽겠는데 집값이 급락하고 이 사람들이 와 내가 뭐라 그랬냐 전부 다, 그리고 유튜브 나와서 전부 다 그래. 제가 옛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2021년에 집을 팔 저로의 기회다 그랬는데 2020년에도 그랬고 2019년에도 그랬고 2018년에도 그랬고, 그거 찾아보라니까. 그게 인디안 기우제 아니냐 이거지. 인디안 기우제. 세상은 그랬으면 하는 게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이 이래야지 막 이런 거 있잖아. 청년들이 마음 놓고 좋은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지. 이게 그랬으면 하는 거죠, 그거는. 그래야 애를 낳지. 그치, 그래야 애를 낳지. 그랬으면 하는 게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죠.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근데 지나고 나면 어때요? 그랬으면 하는 것보다는 세상은 이게 뭐 당장 내가 미래에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더라도 당장에 나는 어디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일단 내가 강남 아파트 집값이 5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랬으면 하는 거잖아. 근데 5억이 안 되잖아. 그럼 당장 내가 뭐 강남에 집을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격에 사야 되는 거잖아.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러면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봐야지. 그치? 현실이니까. 그래야 현실에 적응해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랬으면 하는 파라다이스만 보고 살면 현실에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나 본인 가정의 가정 경제에는 그런 게 그랬으면 하는 거를 보고 사는 것보다 그런 것을 보고 사는 게 도움이 훨씬 된다라는 이야기죠. 2025년에 여전히 공급은 부족하고 갈수록 공급 부족은 서울은 심해질 거고, 금리도 이제 방향을 정했고 1, 2년, 2, 3년 동안은 금리가 하락의 방향으로 잡은 것 같아.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볼 때 큰 돌은 점점 데워진다. 부동산이랑 큰 돌은 점점 데워질 건데 아직도 하락론에 빠져 있으면 어떡하냐. 물론 통계 데이터가 KB라든지 한국감정원 데이터는 거래량이 적을 때는 두세 달, 거래량이 많을 때는 한두 달 늦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하락 전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두세 달 전의 이야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1월이나 2월에는 KB나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 데이터가 하락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한두 달 전의 이야기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한다. 2023년에 집을 사지 못했고 2024년에 집을 사지 못했던 사람이 2025년에 사지 않으면 2026년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고 안 사고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집을 사려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늦긴 했지만 2025년도 서울의 핵심지에 또는 서울의 집을 사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2025년은 이제 강남이라든지 뭐 마용, 성광 범위를 벗어나서 그 외곽 지역도 이제 상승의 폭이 점점 커질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서민들한테 다가오는 거잖아요.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